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 딱 취임한 지 한 달째 맞는 날인데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근길마다 이제 기자들과 하는 약식 기자회견, 이른바 도어 스태핑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도 받았고, 한편으로는 인사가 너무 검찰에 편중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과 함께 또 협치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한 달 두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또 몇 점을 주실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쓴소리보다 단소리, 단소리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저는 일단 소통이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국민들께 각인을 시킨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처음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들이 있었고, 네. 또 출퇴근 문제 등등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과연 용산으로 이전해서 소통이 되느냐, 이런 우려들도 같이 하셨었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매번 출근할 때마다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사안들을 기자들이 거침없이 질문하고 거기에서 응답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확실히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한 걸음 다가갔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또한 그 용산 근처 인근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용산에 어떤 펜스들이 이제 쳐 있긴 하지만은 대통령의 집무실을 볼 수 있게끔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 보면 확실히 대통령이 완전 어디 딴 나라 별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랑 같이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 정도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했던 소통이라는 면에서는 확실히 전직 대통령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에 검찰이 좀 편중돼 있다. 또 이 협치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검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계속 이제 전임 정부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변 출신이 많았다, 내지는 그 당시엔 또 운동권이 많았다. 근데 이것은 당연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늘 그랬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프레임은 서우남이었거든요. 서울대 출신 50대 남자, 그들이 너무 많이 주류다라고 비판을 하다가 그 다음엔 다시 또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부나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의 측근 내지는 주요 인사들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는 늘 비일비재했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거 포진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다. 그래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인력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검사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 내에서도 교수도 있고, 검찰 출신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직으로 일을 하다가 또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사실 모든 역대 정부한테도 다 해당되는 말이라서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점수를 꼭 매겨야 되나요? 점수 매기자면 네. 넉넉하게 50점으로 드리겠는데. 점수를 매기면 몇 점인가요? 저는 한 80점 정도 드리고 80점, 싶습니다. 80점, 네. 50점. 50점 네. 넉넉하다고 하셨나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예상 50점 드린 거고요. 일단 소통 측면에서 그 도어 스태핑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도어 스태핑이 물론 좋은데 그 답변이 불성실하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얼마 전에 검찰 편승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법치주의입니다라는 대답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정상적인 도어 스태핑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법치주의의 뜻조차 왜곡하는 모습이에요. 법치주의의 뜻은 법에 따라서 국민들과 통치를 하는 그런 법의 단계, 수순에 따른 원리인데, 검찰 출신이 이렇게 많이 인사를 감행한 게 법치주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도어 스태핑으로 그 소통을 강화하려는 측면은 좀 높이 사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장관들의 후보자들 이름, 그리고 장관 임명자들의 이름을 국민들이 많이 알수록 그 정부는 잘못된 정부다.
왜냐하면 우리 19개 부처의 장관들, 후보들, 국민들 줄줄 꿰고 있거든요. 낙마한 분들부터 임명된 분들. 왜 줄줄 꿰겠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줄줄 깬 거거든요.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박순애 후보자 그리고 김승희 후보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새로 임명한 이분들조차 뭐 음주운전도 있고 논문 표절도 있고 다양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장관 후보자의 이름을 국민들께 각인한 정부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 민변 출신의 과거에는 그런 내각이 많았다 하는데 참 구차한 질문이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렇게 검찰 출신이 많은 적은 없었어요. 또 한 예시를 들면 검찰 출신의 특수부 수사를 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특수부 수사를 할 때 경제범죄 수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장에 앉히면은, 제가 조기축구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앉혀도 돼요. 그 논리는. 그 참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 출신이라고 비판하는 거고, 정말 검찰 출신이 유능하고 전문성 있고 그의 업무 연관성이 많다면은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50점을 들은 거고요. 아무래도 5년이 남았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정 운영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건전한 견제는 그래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검찰 출신이라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그렇다 할 대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니까 나쁘다. 검찰공화국이니까 나쁘다. 검찰공화국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검찰공화국이 뭔지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 역대 정부에서 장관들이 가장 많이 이름이 날린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추미애 전 장관,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 이 부동산 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다는 비판으로 전 국민이 김현미 장관을 다 지탄하는 상황이고요. 전문성 문제에 있어서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 어떻습니까? 학부모라는 이유로 교육부 장관 하셨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그것만 아니었겠지만은 사실 전문성이라는 면에서도 문재인 정부 결코 좋은 평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 주신 내용들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닐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각각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아까 이야기가 또 나왔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취임 후 첫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전해졌습니까? 뭐 지금 굉장히 뭐 어려운 내용들이 전해지진 않았다고 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어제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묻는 일들이 좀 있었고, 특히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민들레라고 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그 의원 모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당에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대통령이지 당에 관여할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선을 긋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민생 문제에 좀 집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첨예했던 문제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관심했던 문제들, 그다음에 대통령의 반응이 어떨지 사실 조금 호기심 갖고 지켜봤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제가 보도를 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 회동 관련해가지고 그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야당 측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만남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원하면은 만나겠죠. 협치라는 게 지난번에 김지찌개 회동을 네. 제안을 했었죠. 네, 됐죠? 했었죠. 네. 김지찌개 제안을 회동을 했었는데 협치라는 게 사실 여당이 하는 거거든요. 여당과 정부가 먼저 야당에게 하는 거고, 뭐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 그때 한번 다시 제안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대통령과 여당의 지도부 회동이 있었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그쪽 사람들은 만나보면 좀 어떤가요? 좀 종전의 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죠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니까 이준석 대표께서 내부 정치적 상황이 있어서 종전을 쉽게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안에서도 이견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신감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절박하니까 저희한테도 아쉬운 소리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고 이런 대화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계 정말 높은 수준의 경제 대국이고 그 나라의 여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할 이야기도 아니고 갔다 와서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제3자, 제3국을 대하는 그런 만담꾼의 자세를 취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으면 그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책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대화가 오갔어야 되는데 거의 뭐 소감문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회담이 이게 전부가 아니지만은 지금 집권 여당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친윤계의 모임, 이른바 좀 아까 말씀하셨던 민들레 모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뭐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준석 대표 친윤계 갈등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와 정진석 의원이 이제 휴전을 하는 것 같았지만 설전이 또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내의 그 청년 정치인들이 정진석 의원을 꼰대 정치라고 또 쏘아붙였다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양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훈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꼰대라고 하면 오죠? 네. 지금 OX는 아닙니다. 아, 네. 네. 네,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정진석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오선 의원이신데 이분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비토하고 자기 정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참 보기는 안 좋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영선이죠. 영선이고 국회의원 아니지만은 한 나라의 당의 여당의 대표이고 여당의 대표가 충분히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성과가 없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이 갔다 온 것부터 공격을 하고 갔다 와서도 본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나이로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울산으로 이렇게 뭐 피신이라고 하나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단절하고 그렇게 간 것처럼 그때도 사실 많은 청년들이 안타까워했거든요. 집권 여당 그때는 야당이었지만 한 당의 대표인 사람을 저렇게 구박하냐라는 동정심도 있겠고요. 국민의힘 안에서는 친윤과 비윤, 뭐 반윤 이런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비윤 혹은 반윤이기 때문에 정진석 대표가 차기 당권을 좀 욕심내고 그렇게 발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글쎄요, 저는 뭐 이 갈등 상황이 뭐 좋게 보이진 않지만 근데 정진석 부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선배라서 하는 얘기다라는 발언은 정말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떤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행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난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설득의 수단이 권위 내지는 나이 내지는 기수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정치적 공격의 명분을 잃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얼마든지 정치적 토론과 갈등과 비판과 뭐 여러 가지 내분과 이런 거 다 용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당 내에서는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예를 들면 잘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내가 선배니까 내 선배의 말을 좀 이런 식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의 정치인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또 이준석 대표는 어떤 뭐 선수 자체는 영선이라고 하지만은 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당의 서열상 가장 높은 직책에 있고 당대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배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박영훈 위원장님이 기다리시던 네. OX 질문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민들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들레 그 논란에 대해서 OX 질문 드릴게요. 개파 논쟁에 불이 붙은 모양새입니다. 친윤계 주축 모임이 민들레 가칭 이름인데요. 뭐 민심 들어볼래?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친윤 그룹이 본격 세력화에 나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들레 모임이 친윤계의 본격 세몰이 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건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다른 의도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일단 박영훈 위원장 O 들어주셨고요. 이건 저는 뭡니까? 세모하겠습니다.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 네네. 네. 김대섭 위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모임 중에 그냥 공부만 하는 모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특정한 뭐 의도와 내지는 어떤 뭐 목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100% 순수하게 공부만 하자는 아닐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친윤계의 본격 쇠몰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거기서는 좀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친윤계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일단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캠프에서 다들 선대위 직책들을 받아서 중책을 맡으셨던 분들이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민주당의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여기서 누구 빼고 하면 사실 친윤계 아닌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여기서는 의미에서 이제 소위 뭐 윤핵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지금 그 명단에 나오신 분들이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윤핵관 멤버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정말 친윤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게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윤 계열이 아닌 분들도 이 모임에 들어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100% 이것을 뭐 친윤계의 쇠몰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동떨어진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장제원 의원 스스로가 아니라고 했고 무엇보다도 지도부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표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사모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네. 비춰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 쇠몰이를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선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렵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세모했습니다. 네. 네. 오를 들어주셨어요.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국회의원 두 분 모임 같은 입장이시네요. 네, 본 적이 없고 목적이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도 사실 많은 모임이 있어요. 뭐 부엉이 모임, 광화문 포럼, 뭐 철험회 뭐 많은데 이 모임 자체가 목적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이 아니라고 했다고 그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볼 때는 총선이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김재섭 의원께서 친윤이나 윤핵관이 아닌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공천을 위해서 친윤계로 편입되길 원하는 분들이에요. 국민의힘에 친윤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있죠. 물론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뭐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는 말씀이 많이 하시는데 친문이 아니고 비문인 분은 참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민들레라는 모임은 앞으로 당권을 위한 모임 그리고 다음 총선을 위한 모임으로밖에 비춰질 수도 없고 그 성격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를 드셨다는 말씀이죠. 네,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그 민주당 새 비대위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항을 했습니다. 이 비대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전대루를 둘러싼 이 당내 갈등, 이 전쟁을 시급히 이제 불을 끄는 게 이제 가장 그 시급한 과제로 보이는데 전대 출마 지금 그 생각을 굳히셨나요? 최고위원 출마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우리 박용훈 위원장. 많은 분들이 좀 요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네. 의원들 중에서도 청년 중에 누구 한 명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뭐 아직 사실 고민 단계고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돈이 참 많이 들기 때문에 저도 한번 고민 어느 중인데. 정도 듭니까? 후원회가 1억 5천 정도 모을 수 있는데 다 채운다는 생각 못 하고 그래도 제 돈 한 3, 4천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은행이 도와주겠죠. 예. 그런 이제 입장에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또 이제 상대당 그 김재섭 위원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리당원 비중이 지금 이제 권리당원이 그 민주당에 한 80만 명 네. 정도 되고 대의원이 이제 한 2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16,000명 정도 되죠. 그죠 16,000명. 근데 비율은 반대로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이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된다. 등가성의 뭐 원칙으로 이런 입장이 또 있는데 이와 관련한 입장하고 또 이제 지도체제 관련해서 당규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부터. 일단 룰 관련해서 굉장히 뜨겁죠. 대의원이 16,000분 정도 계시는데 투표율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000분 정도 투표를 하시고 권리당원은 80만 명 중에서 한 50% 내외로 한 40% 투표하는 걸로 아는데 네. 단순한 비율로 따져도 대의원 한 분이 권리당원 한 60분, 70분 정도의 그런 무거움
네.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건 사실이고 이게 사실 대의원 제도가 왜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명드리자면 과거에는 민주당 당원들이 10만 명, 20만 명 수준이었고 호남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도부에 호남분들이 대거 포진한 경우가 이제까지 일들이에요. 그래서 253개 지역구마다 50명 내외의 대의원을 배정해서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제는 당원이 80만 명이거든요. 80만 명이기 네. 때문에 전국 정당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대의원의 표가 과대대표되는 것은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되고 그 비율을 줄여 나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전국 정당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저도 대의원 200명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기득권이거든요. 당대표 후보자,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찾아와서 부탁하고 어떤 계파에 속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대의원 비중 한 30% 정도로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집단 지도 체제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이제까지 13년도부터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13년도부터는 단일 지도 체제로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죠. 네. 이게 야당인 상황에서는 단일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판단으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면은 물론 다양한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계파도 들어와서 좀 화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은 혹여나 과거 13년도, 14년도처럼 다양한 계파가 서로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각에서는 단일 지도 체제로 가면은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무조건 당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당이 또 분당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분당이라는 것은 사실 구심점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과거에는 안철수 대표처럼 지금 당에 이재명 후보와 반대되는 구심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의 가능성이 없다. 그럼 우리가 나아가야 갈 길은 야당으로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거에는 찬성, 그리고 또 집단지도 체제를 위한 당원 개정은 반대.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 내 자리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이라든지 민주당의 반성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 게 민주당이 심판받은 데는 국민 여론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의 지나치게 휩쓸리고 그들의 목소리만 듣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예컨대 검수완박도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 전당대회 구조를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대의원과 권리대의원의 그 투표 비중이 85%를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여론조사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적은 비율로 국민의 의사는 10%밖에 배중되지 않는다. 나머지 전부 다 강성 당원들 내지는 일반 당원들의 목소리들이 반영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논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그러니까 85% 내에서 누가 더 많은 땅을 따먹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반 여론조사를 늘리자는 이야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의원이 대의원의 투표권이 유지됐을 때 유리한 집단이 있을 것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이 높아졌을 때 이득을 보는 정책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간의 싸움이거든요. 특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나오는 논의는 민주당의 어떤 자리 싸움 이상은 아니라고 보고 집단 지도 체제와 단일 지도 체제의 차이점은 이제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아니라 대표 최고위원이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가지는 권한과 권위와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될 것은 너무 자명하다. 그러면 이 사람의 권한과 권위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최고위원들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갑자기 집단지도 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집단지도 체제를 한 적이 있고 국민의힘도 집단지도 체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끝이 매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에서는 집단지도 체제가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각각 다 대표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다시 집단 체제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을 견제하겠다라는 친문 세력들의 어떤
메시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박영훈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특히 팬덤 정치로 인한 갈등에 이재명 의원이 그 지지층을 향해서 좀 자중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당 상황은 지금 강성 지지층이 좀 팬덤을 진정시키는 국면인가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강성 지지층보다는 저는 적극 지지층이라고 보고 싶은데요. 좀 진정되는 국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 뭐 이렇게 좋은 편지를 쓰신 네. 분들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잖아요. 좀 네. 진정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정치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치든 팬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팬덤이 굉장히 두터워요. 다만 그분들이 실제 행동을 했을 때 이게 폭력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득실이 갈린다고 보는데 저는 자기 팬덤은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처럼 자기 팬덤을 이렇게 톤다운하거나 좀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이낙연 대표님도 본인의 팬덤을 관리해야 되고 뭐 이준석 대표도 관리해야 되고 박지원 위원장도 관리해야 되고 본인의 팬덤은 본인이 관리해야 된다. 그 관리하는 측면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저는 분명 우리 정치 팬덤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팬덤 정치 득실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지자는 정치인에게 필요하지만 팬덤은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팬덤의 차이는 지지는 그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고 팬덤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이어지든 말 그대로 그냥 지지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맹목적 추종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정치인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고 저는 정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금 자신을 향한 팬덤을 자중시키는 모습이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 소위 말하는 개딸들을 향해서 세계사적인 뭐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추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고 결국 이것이 팬덤을 통해서 민주당이 망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말 그대로 민주당의 팬덤들을 끊임없이 이용해왔고 끊임없이 악용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재명 의원이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팬덤 정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도 민주당을 역행하게 하는데도 큰 아마 걸림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 마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각 당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